자, 처리 장소 형태에 있어서 조금 더 이제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처리 장소에 있어서 예컨대 제3자 제공이다. 그리고 교육부 소속의 교육기관 여부에 있어서 예다. 그러면 5에서 7점 정도가 부여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제3자 제공인데 교육부 소속의 교육기관은 아니다 하면 8에서 10점으로 더 높은 위헌도 점수를 부여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5에서 7점 중에 몇 점을 줘야 돼요? 하는 것은 기관에서 정하실 수가 있다. 그리고 여기서 제시하는 것은 최소한 요 정도 위험도 점수는 부여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3자 제공이 아닌 경우에는 이 박스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위탁이고 공동연구고 타부서 통제구역 이렇게 가게 되는데 아래로 갈수록 좀 더 안전한 환경이 된다, 그죠? 그렇다면 이 아래로 갈수록 점수도 낮아지죠, 그죠? 그래서 위탁인 경우에는 플러스 3점, 합산해서 그런데 이 왼쪽의 예시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한구역에서 내부 부서가 가명정보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3, 8, 10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보면 이 3번, 그 다음에 8번, 이제 10번이 여기 있죠. 그래서 제한구역 내에서 이게 제한구역이죠. 그죠? 그 다음에 내부 부서가 하니까 이 내부 부서가 그 다음에 가명정보 처리를 위탁한다. 그러면 이제 위탁하니까 이렇게 되죠. 그러면 요 세 개를 합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플러스 3, 그 다음에 0 플러스 1이니까 총 4점 이렇게 부여하라는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이 그림을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 1번과 2번인 경우에는 산정된 점수를 그대로 반영하는데 제공기관의 특성에 따라 범위 내에 조정하라라고 되어 있죠.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8에서 10점, 5에서 7점이지만 기관의 특성에 따라서 우리는 이 정도면 8점으로, 이 정도면 9점으로 정하실 수가 있겠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감 조치는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통제구역 이상의 강력한 접근 통제 등을 수행한 안전한 공간을 구축하고 가명정보 처리를 한다면 경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지금 보시는 이 장표는 그 여러분들이 잘 헷갈려 하실 수 있는 이 통제구역, 제한구역, 요거의 일반구역에 대한 이제 부가적인 설명입니다. 읽어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이 통제구역과 제한구역은 업무상 출입이 인가되지 않는 자 또는 부외자의 이제 그 출입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장소, 통상 보호구역이라고 하고요. 통제구역과 제한구역은 사람의 출입뿐만 아니라 장비나 데이터에 대한 반출입도 엄격하게 제한하는 곳, 인터넷 사용 또한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곳, 그리고 통제구역은 중요한 업무가 수행되는 곳으로서 근무자 이외의 출입을 금하고 있고요. 통제구역 표식을 부착하고 접근 통제 장치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곳, 제한구역은 통제구역이 위치한 건물 또는 층을 포함하고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임직원만 출입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외 인원에 대해서는 접근을 통제하는 곳,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일반 구역이 있고요, 제한 구역이 있고 통제 구역이 있는데 제한 구역인 경우에는 좀 더, 그리고 일반 구역인 경우에는 좀 더, 그러니까 이렇게 플러스 3, 플러스 1이 됐다는 것은 플러스가 될수록 위험도가 좀 더 높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래로 갈수록 안전, 위로 올라갈수록 좀 더 위험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두 번째, 다른 정보와의 결합을 통한 위험성 검토입니다. 가명정보 처리자 또는 취급자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는 원본 정보, 추가 정보, 다른 정보, 경험과 지식을 포함해서요. 이거에 대한 제식별 위험성 검토가 되겠죠. 그래서 기관 자체적으로 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원본 추가 정보도 함께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접근 통제나 권한 이런 것도 함께 고려를 해야 되겠고요.
만약에 위탁이나 제3자 제공을 한다는 경우에는 원본 추가 정보를 제외하고 남은 정보, 다른 정보죠. 그 다음에 공개된 정보, 이런 거와의 결합을 통해서 식별할 위험성을 검토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한 사항들을 보시기 좋도록 이렇게 취급자의 유형별로 원본 추가, 이용기관의 다른 정보, 타기관의 다른 정보, 보유 경험 지식은 모두 봐야 되는 사항이고요. 이런 것들을 나타낸 사항입니다. 보시는 이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취급자의 유형별로 해가지고 내부 부서, 타 부서, 위탁 소속, 유관기관, 뭐 공동 연구 이런 것들에 따라서 원본, 추가, 이용기관의 다른 정보, 타기관의 다른 정보, 보유 경험 지식을 어떤 것들을 봐야 되는지 OX로 나타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부 부서인 경우에는 원본 정보를 보유하고 있겠죠. 추가 정보, 그 다음에 이용기관의 다른 정보도 함께 봐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타기관까지는 보실 필요가 없겠습니다. 그런데 타기관을 보는 경우에는 위탁이나 공동연구인 경우에는 공동연구하는 타기관이 있겠죠. 그죠? 그런 기관까지 함께 봐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다만 이때 위탁이나 공동인 경우에는 원본 추가 이용기관의 정보는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X표로 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검토 주안점이 오른쪽에 나와 있는데요. 내부 부서인 경우에는 권한 분리가 되어 있는지, 권한 미분리 시 적절한 통제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라는 거죠. 이 권한 분리라는 것은 이 동그라미에 들어가 있는 권한을 말합니다. 즉, 원본 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 추가 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 다른 정보, 이용기관의 다른 정보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권한은 없겠죠. 그런 것들을 살펴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타부서인 경우에도 제식별 가능 정보에 대한 접근 가능 여부가 있을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이용기관의 다른 정보라는 게 타부서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말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위탁인 경우에는 위탁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나 경험, 지식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제공인 경우에는 제공받는 기관이 보유한 정보가 포함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하고 유사한 것이 보위 가이드라인에서는 이러한 표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올린 사항이 되겠고요. 결국 이용과 제공으로 나눠 봤을 때 제공하는 기관은 이 세 가지 정보가 이 두 가지 정보가 없는 경우죠. 그죠? 원본 정보와 추가 정보는 당연히 없죠. 그 외에 다른 정보와 보유 경험 지식은 모두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사항입니다. 여기서 다른 정보라 함은 원본과 추가 정보를 제외한 그 처리 기관 또는 제공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제공받는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그런 정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주요 검토 사항으로 실무 안내서에서는 원본 정보 보유 및 접근 통제 관련 위험성을 검토하고 추가 정보에 대해서 별도로 분리 보관을 하고 있는지, 권한도 분리하고 보관도 하고 있는지 따로, 그 다음에 접근 통제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용기간 내에서 결합을 통한 제식별 위험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지, 즉 제공받는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그 어떤 그 정보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공개된 정보라 하면 이런 그 보유 경험이나 지식에 해당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이 취급자의 보유 경험 및 지식, 이런 것들이 해당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정보와의 결합을 통한 위험성 검토에 있어서 이 상황별로 구분해서 체크리스트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부서 내의 가명 정보 처리인 경우에는 원본 정보, 추가 정보, 그 다음에 이용기관의 다른 정보, 공개된 정보, 보유 경험 지식을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타부서 제공이나 위탁, 제3자 제공인 경우에는 원본 정보, 추가 정보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용기관의 다른 정보, 공개된 정보, 보유 경험 지식을 봐야 된다.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요. 부서 내 가명 정보 처리에 있어서 원본 정보, 예를 들면
데이터를 이용하는 시점에 가명 처리를 하기 전에 원본 정보가 보관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봐라. 보관되는 경우에 위험성이 더 높다. 그래서 배분율이 오른쪽에 있습니다. 15점, 10점 이렇게 해서 합쳐보면 25점, 그 다음에 35점, 그 다음에 50점을 합하니까 85점, 그 다음에 15점을 합하니까 100점인데 이 배분 비율은 그 여러분 기관에서 각각의 상황에 맞게끔 특성에 따라서 조정하실 수가 있겠고요. 항목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각각의 예컨대 이용기관의 다른 정보에 대해서도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걸 포함할지 말지 이런 여부도 역시 취사 선택하셔서 하실 수가 있고요. 오른쪽에 이 중요도 표시가 있는데 이 경우 이거는 매우 중요, 이거는 보통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역시 참고하셔서 이 중요도에 따라서 이거는 넣고 이거는 빼고 이런 것들을 기관 내에서 결정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부서 제공, 위탁 또는 제3자 제공의 경우까지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에는 세 번째, 이용기관의 신뢰도와 관련한 위험성 검토입니다. 가명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때, 즉 제공받는 기관에서 가명 정보 활용 계획서와 이용기관의 신뢰도를 참고해서 위험성을 검토하라는 부분이고요. 특히 개인정보보호법 제66조에 보면 법 위반에 대한 공표 사실이 여부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만약에 법 위반을 했다라면 아무래도 신뢰성이 조금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체크리스트로 넣어둔 부분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위탁이나 제3자 제공 시 준수사항을 잘 준수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것도 하나의 그 신뢰도와 관련한 위험성 검토 부분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즉 가명 처리하는 기관과 가명 정보를 이용하는 기관이 동일하다. 그럼 내부 이용이겠죠, 그죠? 이런 경우에는 이용기관의 신뢰도 관련 위험성은 개인정보 보호 수준과 중복하기 때문에 반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용기관의 신뢰도를 보는 부분은 내부 이용이나 내부 결합이나 또는 타부서 제공을 제외한 특히 외부 제3자 제공 시나 혹은 또는 뭐 결합 전문기관의 제공 시 밖으로 나가잖아요, 데이터가. 그죠? 이럴 때 보실 수가 있겠는데 뭐 결합 전문기관인 경우에야 정부에서 지정한 기관이기 때문에 이 이용기관의 신뢰도는 외부 제3자 제공의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에 나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법 제66조에 따른 공표 사실이 있는지, 이용기관과 가명정보 취급자가 보안 서약서를 진구하고 있는지, 위탁인 경우에는 위탁 계획서에 대한 준수사항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지, 제공시는 제3자 제공 계약서 준수사항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보게 되는데요. 위탁 계약서라든가 제3자 제공에 관한 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실무 안내서, 여기 교육기관 가명처리 실무 안내서에 보면 뒤에 부록편에 부록 1과 부록 2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참고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나오는 부분이 이용기관의 신뢰도와 관련한 위험성을 검토하는 체크리스트입니다. 주로 제3자 제공인 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관의 유형, 예컨대 공공인 경우에 위험성이 좀 낮고 민간일수록 좀 높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이익 창출입니다. 가명정보 이용으로 인해서 재정적이거나 상업적 이익을 획득할 수 있는지, 작성자 주관이 들어갈 수가 있겠고요. 예를 들어서 이해상충 공개 같은 경우에는 1,000만 원 정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조하셔서 이 부분을 검토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이외에 이제 사회적 인식 부분에서 데이터 활용으로 인해서 비경제적 이익을 얻거나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지, 그리고 법 위반 공표 사실입니다.
61조부터 75조까지 해가지고요. 이런 부분에 따라서 아무래도 그 제공받는 기관의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재식별 위험에 있어서는 재식별 할 수 있는 전문성이나 재정적 능력이 보유하고 있으면은 당연히 더 위험하죠. 그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통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제시된 항목들은 이게 범용적이고 표준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감하거나 또는 배점을 조정하거나 하실 수가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또한 보안 서약서 진구 여부가 이제 중요한데요. 대부분의 그 현장에서는 그 이용하는 자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가명 정보에 접근하는 이용자들, 보통 뭐 연구 책임자도 있고 공동 연구원이 있다라고 했을 때 실제 데이터에 접근하는 사람은 책임자가 아닌 경우도 있거든요. 물론 책임자는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보안 서약서를 진구하지만 그 외 공동 연구원이 가명 등 정보에 접근하지 않은 경우에까지 굳이 서약서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만 일단은 접근 가능 인력은 모두 보안 서약서를 진구하는 편입니다. 실제로도. 다음은 네 번째로 우연한 재식별과 관련한 위험성입니다. 우연하게 재식별을 할 수 있는 상황은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우연하게 내 그 주어진 데이터셋에 처리 대상 데이터셋에 내 정보가 들어있을 수도 있고요. 또는 내 이웃이나 내 가족 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회사 동료의 정보도 들어갈 수 있고요. 지자체 정보라면 고향 사람이 또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보통은 대상 정보에서 삭제하거나 아니 하는 경우가 많고요. 왜냐하면 취급자를 바꿀 수 없다면 그래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 수집기관과 가맹정보 활용기관이 동일하거나 그 다음에 취급자가 정보집합물이나 가맹정보 내 정보와 관련된 정보를 갖고 있다거나 이런 것을 통해서 우연하게 재식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검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수집 및 활용 기간이 일치하는지 수집한 기간과 분석 기간이 같을수록 아무래도 조금 더 아는 사람이 있을 가능성이 높죠. 그 다음에 상세 정보 보유입니다. 이용자는 데이터에 나타난 상태와 관련된 정보를 이제 데이터 이용자가 데이터에 나타난 상태와 관련된 정보를 갖고 있다면 조금 더 위험하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보유한 정보와의 결합입니다. 예를 들어서 땡땡사의 개인정보 처리자 또는 지인이 포함되어 있을수록 이제 조금 더 위험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보험회사의 보험 상품 정보인데 내가 그 보험 상품에 가입돼 있다 이런 경우가 또 간혹 있거든요. 그래서 제 경험상 그런 경우에는 그 관계된 자에 있는 사람들을 모두 빼고 나머지 사람들 위주로 해서 데이터를 구성하라고 한 적은 있습니다. 기타 개인 식별 가능 정보와의 조합을 통해서 식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출생 관련 처리 대상 정보에서 아기를 가진 특정인을 데이터가 이용자가 알고 있다든가 전 국민 자살자 기록에서 특정 자살한 사람을 알 수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험 상품을 내가 가입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 부모가 가입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경우도 살필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재식별 시 영향도입니다. 데이터 특성, 즉 민감 분야나 사회적 영향도가 높은 분야 직업군 등 데이터 특성에 따라서 재식별 위험성이 증가하거나 재식별이 발생했을 때 사회적 파장 등 재식별 영향도를 추가적으로 검토하는 항목인데요. 보위 가이드와의 차이는 교육부 쪽에서는 이거를 처리 환경에 넣고 있다는 점, 보위 가이드에서는 이 재식별 시 영향도가 관련 항목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데이터 위험성 쪽에 넣어가지고 처리 주체를 위주로 판단하고 있는 부분이
좀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주요 검토 사항으로는 제식별로 인한 결과의 위험성, 차별이나 정치 종교적 악용, 프라이버시 침해, 경제적 비경제적 손실에 대한 위험성이 있는지. 두 번째로 민감 정보 포함에 따른 위험성입니다. 민감한 병명이나 취약계층 정보, 사회적 영향이 매우 큰 사람 정보, 그 유사하죠.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보위 가이드에서 이제 따로 이제 데이터 자체 위험성 부분에 다루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부분은 사실 다루고 있지 않기 때문에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아마 이 서로의 그 관점의 차이인 것 같은데요. 중요한 것은 반영이 어디에 되든 반영이 되냐 안 되냐가 중요하지 어디에 반영되냐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거를 이쪽에 넣어서 보든 저쪽에 넣어서 보든 반드시 이러한 그 제식별시 영향도는 보는 게 좋고요. 참고로 국제표준 ISO 27005 같은 경우에 위험관리라는 표준인데 위험에 대해서는 그 위험도 위험이지만 위험이 일어났을 경우에 영향까지 함께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도 영향도는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에 따른 체크리스트를 보고 계신데요. 제식별 시 발생되는 가능성으로 데이터 주체나 그들이 속한 그룹에 대한 차별 발생 가능성, 정치적, 종교적 이유로 악용될 가능성, 정보 주체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가능성, 경제적, 비경제적 손실을 발생할 가능성입니다. 사실은 요 밑에 있는 이 세 가지 있잖아요. 이게 사실은 보위 가이드에 있는 데이터 부분에 제식별시 영향도 항목에 있는 사항들이고요. 위에 있는 거는 없기 때문에 이 교육 분야 가이드에서 별도로 다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보위에서는 이게 그 주체에 관련된 정보 주체에 관련된 게 아니냐 해서 이쪽으로 돌린 것이고요. 여기서는 이걸 포함해서 제식별시 영향도를 함께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처리 대상 정보에 민감한 항목이 많거나 처리 대상 데이터의 정보 주체가 취약 계층에 대한 정보가 있을수록 정보 주체가 사회적 영향이 매우 큰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을수록 더 위험한 것은 사실이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는 처리 환경에서 데이터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는 먼저 개인정보 항목에 대한 위험성, 두 번째 데이터 구성에 대한 부분, 세 번째 데이터 분포에 대한 부분을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개인정보 항목에 대한 위험성 부분입니다. 기관 자체적으로 개인정보 분류 체계를 작성하거나 교육부에서 제공하는 목록을 바탕으로 해당 항목별 위험성을 분류하여 적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예시가 요 밑에 그림에 나와 있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각급 기관별로 개인정보 파일을 보유하고 계실 것이고 그 개인정보 파일의 각각의 스키마를 쭉 가지고 와서 이렇게 분류 체계를 만들어 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각급 교육기관의 개인정보 항목 내의 스키마를 쭉 나래별을 세우고 항목명을 쭉 나래별 세우고 그 옆에다가 고유식별 정보, 개인식별 정보, 개인식별 가능 정보를 분류해보고 그 각각의 항목별로 위험도를 예를 들어 1에서 10까지 분류를 해보고 이에 따라서 처리 강도와 검토 의견을 이렇게 달아주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처리 강도에 있어서는 매우 강함 중간으로도 할 수 있겠지만 처리 수준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다음 장에 보면 이 지금 보시는 이 장표는 실무 안내서에 있는 부분인데요. 예를 들어서 대분류가 있고요, 중분류가 있고 항목명, 위험성 크기 옆에 항목별, 비식별 처리 방안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게 자세히 보시면은 예를 들어 이름인 경우에는 삭제하든지 암호화하든지 일련번호로 대체할 수가 있겠다 라고 되어 있는데 물론 이것이 정답은 아닙니다만 오른쪽으로 갈수록 강도가 약하고 왼쪽으로 갈수록 강도가 더 세지죠, 그죠? 이거는
이제 위험성 목록에 대한 예시인데 각 기관별로 이제 이런 것을 구성을 하거나 아니면 이쪽 그 교육부 교육기관 분류 체계에서 제공하고 있는 여기에 대부분은 중복이 될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들을 활용해서 예시로 제공을 하고 있지만 추려서 이렇게 각 기관별로 보유하고 있는 것은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고요. 여기 항목별, 비식별 처리 방안이 나와 있는데 앞서서 나와 있는 처리 강도를 항목별, 비식별 처리 방안이라고 이렇게 제시를 해도 실제 현장에서는 훨씬 더 여러분들이 적용하기가 더 쉬우실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물론 매우 강함, 중감으로도 가실 수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요 검토 의견은 이제 이 두 가지인데요. 실제 이제 데이터를 처리하는 목적에 따라서 이제 작성을 하는 부분입니다. 평상시에는 이 검토 의견은 제외하고 처리 강도까지 해서 보유를 처리 강도 대신에 비식별 처리 방안으로 여기 비식별 또는 가명 익명이 포함하기 때문에 비식별 처리 방안으로 해서 평상시 목록을 보유하고 계시다가요. 실제 이제 처리 환경이 되면 여기 검토 의견하고 이 검토 의견에 따라서 처리 강도를 부과하셔도 됩니다. 예, 그렇게 이제 실제 하실 수가 있겠고요. 이런 식으로 딱 모아놓으면 표준화가 또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자가 바뀌더라도 기관별로 이런 것들을 보유하고 계시면은 이때 이런 식으로 처리를 방안에 따라서 처리를 하고 위험도를 제시했다 하는 것들을 가지고 담당자가 바뀌더라도 계속해서 처리가 이루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처리 대상 정보 집합물 내의 데이터 구성 분포에 따른 제식별 위험은 그 다음 장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교육기관 주요 개인정보 항목별 위험성 검토 예시를 한번 다뤄볼게요. 여기 이제 분류 체계에 고유 식별 정보, 개인 식별 정보, 개인 식별 가능 정보를 각 항목을 나래비 세운 다음에 위험성을 이 경우에는 0에서 10 사이로 해서 예시를 들어 놓은 겁니다. 예, 이거에 따라서 일단 검토 의견이 목적에 필요 없는 경우에는 당연히 나중에 이제 삭제로 이어지겠죠. 예,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이렇게 식별자로 필요하고 어떤 거는 필요하지만 특이치를 고려해야 되고 이런 것들은 실제 처리 시에 검토 의견을 이제 달아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에 따라서 식별자로 필요하지만 학번은 식별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강한 처리가 돼야 되겠다, 그죠? 예, 그리고 식별 가능 정보 중에서도 민감 정보로서 특이치가 있는 거는 좀 더 강하게, 민감 정보이지만 특이치가 없는 경우는 조금 중간으로, 그리고 비민감 정보인 경우는 좀 약하게, 이런 식으로 해서 내부적으로 기준을 마련해서 처리를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는 예시인데요. 이를 통해서 보시면은 항목별 위험성 분포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위험성을 쭉 나래별을 세워봤더니 최고로 위험한 게 9점이 나왔고요. 9점이 있는 게 있고 최저는 2점이 있더라 이거죠. 여기 9점이 있고 이게 2점이 있잖아요. 그죠? 이때 예시로 평균 위험성을 5.5로 주고 이걸로 위험도를 측정해 볼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물론 이거를 뭐 평균으로 가실 수도 있고요. 최고로 가실 수도 있고 최저로 가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각급 기관에서 정하기 나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관에서 위험성에 대한 그 처리 기준을 만약에 이제 뒀다라고 한다면 이제 이 DOA가 0점 이하로 돼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처리를 했다라고 하면 이 각각에 따라서 강한 감형 처리, 중간 감형 처리, 약한 감형 처리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처리 기준을 별도로 기관별로 두실 수가 있겠습니다. 보통 말씀드렸지만 가이드를 드린다면 제가 말씀드린 순으로 좀 위험도가 낮다라고 보면 됩니다. 제일 위험도가 높은 거는 고유 식별 정보와 개인 식별 정보겠죠. 이거는 이제
위험도가 제일 강한 거고요. 그 다음은 개인식별 가능 정보 중에서도 민감 정보인데 민감 정보 중에서도 특이치가 있을 만한 애가 다음입니다. 두 번째는 민감 정보이지만 특이치가 없는 경우. 그 다음이 비민감 정보입니다. 이런 순서로 해서 위험도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강하고 중간이고 약하고를 정하셔서 그에 따른 그 항목을 정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 다음은 데이터 구성 관련한 그 위험성 검토 부분입니다. 기초 자료의 데이터 명세화 지금 하다 보니까 자꾸 헷갈리고 어려우시죠. 예, 예, 이 부분은 이 다음 시간에 다음 챕터에서 안내서에 보면 끝부분에 이제 예시가 나와 있는데요. 그 예시 부분을 다음 챕터에서 다루고자 하니까 그때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시간에는 가장 중요한 거는 필수 요건이라는 게 있고 데이터에 대한 환경과 처리 환경 세 가지 거기에 경감 요소를 줘서 위험도를 낮출 수 있게 했다. 그리고 필수 요건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고 데이터와 처리 환경은 각각의 항목별로 요소를 두고 이거에 대해서 체크리스트를 두되 체크리스트의 점수를 이렇게 쭉 합산을 하는데 우리 기관에서는 최소한 그 점수의 결과가 예컨대 종합 점수라면 종합 점수의 결과가 이 정도 이하로 나와야 돼 하는 거를 먼저 정하라는 거죠. 그걸 이제 아까 DOA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예, 그렇게 위험도의 수준을 먼저 정하신 이후에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쭉 체크해서 점수를 딱 봤더니 아니 우리 회사 우리 기관에서는 50점 정했는데 위험도가 60점 나왔어요. 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그때는 정한 수준 이하로 낮춰야겠죠.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경감 조치를 적용하든가 해서 위험을 낮추시되 경감으로도 안 될 경우에는 다시 검토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체크리스트 체크하시면서 위험도가 높은 점수를 낮출 수 있도록 이렇게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정한 위험도 이하로 낮추는 것이 1차적인 목표고요. 그렇게 낮춘 이후에 처리로 들어가는 거죠. 예, 그게 이제 두 번째 그 처리로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데이터 구성 관련한 위험성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성과 관련해서는 빨간 부분으로 표시된 위주로 주요 검토 사항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컬럼 수가 많아질수록 아무래도 정보가 많아지니까 그죠? 재식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정보 집합물의 통계적 특성에 따라서 속성의 개수가 증가한다든가 이런 경우에 또 통계적 특성이 있을수록 또 위험하다. 뒤에 체크리스트를 볼게요. 그 다음에 정보 집합물과 전 국민과의 샘플링 규모. 샘플링 돼 있을수록 위험할까요? 모집 단일수록 위험할까요? 당연히 모집 단일수록 위험하죠. 그죠? 그런 샘플을 했으면 샘플링 비율이 얼마냐? 샘플을 적게 뽑아낼수록 덜 위험하겠죠. 그런 부분을 말하고요. 정보 집합물의 정보 주체 규모는 작을수록 덜 위험. 계층적일수록 더 위험. 시간적 특성이 보유될수록 더 위험. 최신 데이터일수록 더 위험. 왜? 제 전화번호를 예를 들면 제가 만약에 1년 전에 번호를 바꿨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당시 데이터가 정확하지가 않죠. 그런 식으로 이렇게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최신 데이터일수록 위험합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가 경직된다는 얘기는 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게 바뀌지 않고 쭉 이어지는 거. 이런 것들이 또 위험하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데이터 항목 수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여기 파란 부분들은 여러분이 이제 기관의 특성에 따라 조정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요는 뭐냐? 컬럼이 많을수록 위험하다. 컬럼 수가. 그 다음에 통계적 특성입니다. 단일 다중 통계적 특성을 나타낼수록 위험하다. 그러니까 이 속성 하나만 관계에 있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 속성이 함께 연결돼 가지고
어떤 특성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장소라든가 아니면 뭐 위치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연결될 경우도 있거든요. 그 다음에 데이터의 제공 형태입니다. 처리 대상 정보가 일회성 제공이냐, 그 다음에 여러 번 제공되느냐에 따라서도 위험 형태가 달라질 수 있고요. 모집단 크기나 샘플 규모, 모집단일수록 더 위험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샘플을 그러면 몇 프로 기준으로 해야 되냐? 그거는 정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연구자들이 연구할 때 어느 정도 샘플을 과거에 해왔다는 기관별 데이터가 있겠죠. 그런 걸 반영하셔서 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계층적일수록 위험하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계층적이라는 것은 부모, 자식, 가족이라든가 그 다음에 조직도 상하가 있는 거죠. 그래서 1, 4분기 때는 가족이 5명이었는데 2, 4분기에 4명이 됐다. 그러면 1명이 없어졌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이 차이로 인한 공격 대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시간적 특성입니다. 단일 시간, 다중 시간, 연결 시간 순으로. 그래서 여러 칼럼이 함께 행위와 위치를 동반하고 있어서 이렇게 있는 경우를 말하고요. 그렇지만 시간적 연결이 불가능하면 조금 덜 위험하고, 여기에 시간적 특성까지 가미가 되면 더 위험하고, 여기에 위치까지도 더 가미가 되면 더 위험하고, 이런 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데이터 분포와 관련한 부분입니다. 분포를 보는 이유는 뭘까요? 그렇죠. 분포는 특이 정보가 있는지 없는지를 찾아내기 위해서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 특이할수록 그 사람을 특정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명 처리 시에 적정성 검토 시 특히 가장 많이 보는 게 특이치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이치를 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분포를 제일 많이 본다는 거. 그러면 특이치에 대한 처리는요. 처리는 보통 범주화 또는 상하단 코딩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주의해야 될 것은요. 반드시 분포가 정규 분포로만을 따르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는 처음에 이렇게 분포가 많다가 이렇게 늘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반대로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서서히 가다가 갑자기 이런 경우도 있고요. 하기 때문에 항상 정규 분포는 아니라는 거죠. 정규 분포처럼 이런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실 수가 있겠고요. 여기서 연속적 숫자형 데이터에서 양 끝단의 소수의 정보 주체만 포함되는 거. 그 다음에 특정 컬럼에서 소수의 정보 주체만 포함되어 있는 거. 다양한 특이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거.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서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특정 직업일수록 아까 국회의원 예를 들었지만 특정 직업 그리고 공개된 데이터와 비교 식별 말씀드렸죠. 전에 스위니 케이스를 말씀드렸죠. 그죠? 퇴원 기록부 그 당시 사건 기사 이런 것들을 조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 국민 비교 데이터와 비교해서 식별할 수도 있고요. 둘 이상 칼럼 조합 주소가 마산시 회원국 그 다음에 직업이 국회의원 이런 식으로 위치까지도 조합되면 주소가 지역이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분포와 관련해서는 그런 체크리스트를 하나씩 보시면 되겠고요. 예를 들어서 연속적 숫자형 데이터에서 데이터 값의 분포가 양 끝단의 정보가 10명 이하이냐. 이것도 10명인 경우가 절대적인 건 아니고요. 기관별로 우리는 좀 보수적으로 적용을 하겠다 하면 10명이 아니라 20명, 30명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이 정도면 충분해. 아니면 이것도 과해하면 5명, 3명 이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전체 모집단 처리 대상 데이터의 정보량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일반적인 문자형 데이터도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특이치인 경우에 직업이 아무래도 많습니다. 직업도 보면 보통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로 가거든요. 그러면 세세분류로 갈수록 더 위험하겠죠. 예.
그 다음에 공개된 데이터와 비교하는 거, 그 다음에 전국민 데이터와 비교하는 거, 그 다음에 쉽게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거, 특정 지역 터미널 좌표에서 출발해서 특정 좌표로 가는 거. 그러면 이 사람은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 사람이다라는 게 또 나오잖아요. 그죠? 여기에다가 어떤 차량을 이용했다는 차량까지 들어가면 더, 그리고 차량도 그렇습니다. 지역에 그 다음에 차량 유형까지 결합하면 거기에 특이치까지 있다라고 하면 더더욱 식별성이 높아지는 케이스가 됩니다. 예. 자, 데이터 분포와 관련해서 그 외에도 2개 이상 칼럼 조합을 통한 경우, 그 다음에 연속적 이동에 대한 위치 정보와 식별 가능 정보가 함께 들어가 있는 거. 아까도 말씀드렸죠. 연속 가능, 이 사람이 계속 이동 그 경로가 쭉 나오는 거죠. 예. 그 다음에 개인 식별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는 그 외의 특이치들이 있는 경우일수록 좀 더 위험하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